아들아,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어서 와야겠다. 어머니, 저 지금 유럽에 가야 해요. 회사 연수로 가야 되는데 곧 전화 끊어야 해요. 비행기 탈 시간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머니,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잘 처리해 주세요. 연락되는 대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도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저 내일 한국 들어갑니다.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그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하면서 우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장례식 준비할 때였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휴가를 더 못 준대요. 오늘 바로 돌아가야 해요. 아니, 아버지 장례식인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장례식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내놨거든요. 남편하고 저희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그 집을요. 아파트 판 돈이 3억 5천만 원 나왔는데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먼저 사회복지관에 1억 원을 기부했어요.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써달라고 했죠. 저희처럼 자식 있어도 외로운 노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그게 무슨 일이세요? 그 집은 저희 것 아니에요. 그 집은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다. 너희 것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저희한테 물려주려고 하셨잖아요. 맞다. 너희 아버지는 그러고 싶어 하셨지. 하지만 아버지 마지막도 지키지 않은 자식한테 물려줄 건 없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71세 김숙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죠.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설날 추석에도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우리 남편은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죠. 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했고요. 아들도 아버지를 무척 따랐어요.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아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전세 살면서 돈 모으고 또 전세 살면서 돈 모으고 그렇게 30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됐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아들도 잘 자랐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 나와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고생한 만큼 보상이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효자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요. 아들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죠. 며느리 될 사람도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는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어색했으니까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월세라도 살려면 보증금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저한테 말했어요. 수키야, 우리 아들 신혼집 마련해주자.
평생 고생한 우리 아들인데 결혼해서도 고생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 저도 그 마음에 동감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노후 자금을 모두 털었어요. 30년 넘게 생선 장사하며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은행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이것저것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들한테 집 열쇠를 건네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너도 가장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때 아들이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왔던 아들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명절 때도 오기는 오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 심했죠.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인사도 대충 하고 아예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잘 먹이고 있지? 하고 물었더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네. 잘 챙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싶어서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죠. 남편이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좀 피곤하네. 하면서요. 그런데 밤 11시쯤 되니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급하게 나가보니까 남편이 소파에 기대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죠. 여보,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가슴이 너무 아파.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심장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당황해서 손이 떨렸지만 일단 119부터 불렀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수키야, 내가 만약 잘못되면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달랬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손이 너무 떨렸어요. 그때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아들아,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 빨리 와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저 지금 유럽에 가야 해요. 회사 연수로 가야 하는데 곧 전화 끊어야 해요. 비행기 탈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어머니,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잘 처리하세요. 연락되는 대로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수술실에 있고 아들은 외국에 있다고 하고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카톡으로 회사 연수라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세요. 이런 메시지만 하나 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성공했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남편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있다니. 남편은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 열흘 동안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가끔 했지만 일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회사 일이라서요. 이런 핑계만 댔죠.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남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의식도 돌아오고 저하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왜 안 와? 그때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일로 외국에 나가서 못 온대요. 하고 대답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 모양인데. 그때 남편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 상태가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 제발 빨리 와라. 어머니, 저 내일 한국 들어갑니다. 비행기 표 예약했어요. 그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은 아들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들이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아들이 울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휴가를 더 못 준다고 해요.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 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회사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요. 빈소에는 이웃 몇 분하고 남편 친구 몇 분만 와주셨어요. 아들은 장례식 내내 전화 받고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자리를 비우고 그랬어요. 며느리는 아예 예의도 없었죠.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대충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남편이 남긴 유서를 읽어봤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조용히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그 집은 남편과 저희 40년 삶이 담긴 곳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그 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파트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3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거기서 대출 1억 원을 갚고 나니까 2억 5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먼저 사회복지관에 1억 원을 기부했어요.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써달라고 했죠.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집은 저희 거잖아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그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다. 너희 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가 저희한테 물려주시려고 하셨잖아요. 아들이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러고 싶어 했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않은 자식한테 물려줄 건 없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작은 임대주택을 알아봐 놨어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었는데 전세 5천만 원에 구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생각이었어요. 평생 장사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이거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구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자기들 생각은 안 한다니요. 며느리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기 가질 계획인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웃었어요. 그래. 애기 가질 계획이구나. 그런데 그 애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그 애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둘 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며느리 연락처도 차단했죠. 그리고 아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모가 낳고 키워줬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다. 진짜 자식은 부모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거다.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제가 아들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후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숙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로움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도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에 산책을 가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커피를 마시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6개월 후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남편국밥이라는 이름으로요. 남편이 평생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을 메인으로 팔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 국물 맛이 진짜 좋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기리는 의미로 그 메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새로 생긴 가게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했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 서비스도 어색했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 국밥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국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 혼잣말로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내가 당신 대신 다 정리했어. 속이 시원하지? 그러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 수키야,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수키야, 너 잘하고 있어. 이제 내가 행복해야 해. 꿈에서 깨서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신뢰는 더욱 그렇죠. 국밥집을 연 지 1년이 돼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죠. 김옥순 할머니라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역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더라고요. 옥순 할머니는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둘 다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어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보고 가는 정도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딸이 와서 엄마, 집 팔아서 양로원 들어가세요.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워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옥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 후로 옥순 할머니가 제 가게에 자주 오시게 됐어요. 또 박민철 할아버지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다 밝으세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식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밝을 수 있나 싶어서요. 어느 날 박민철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살면 평생 실망만 해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맞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은 젊은 손님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어느 날 혼자 와서 국밥을 드시더니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사장님, 저 부모님께 죄송해요.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도 직장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회사 일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께 잘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신 차려야겠어요.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그분이 가끔 오시는데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오세요. 사장님, 요즘 주말마다 부모님 뵈러 갑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세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진 자식들.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아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않고 그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저희 같은 건 아니죠.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관계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단순히 불행한 일만은 아니었다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1년 반 만에 처음 보는 아들 얼굴이었죠.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맞나 싶어서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하고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초라해 보였달까요. 옷차림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왜 왔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알긴 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잠도 못 자겠어요. 사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나? 아들이 말하기를 며느리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왜 결혼했나 싶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시작하는 건 내 마음이야. 하지만 예전처럼 부모한테 기대지는 마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어머니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야.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아들은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어요. 어머니가 끓인 음식 먹어본 게 정말 오래됐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아직도 제 아들이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다시 나타난 후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게에 와서 국밥을 먹고 갔어요. 처음에는 뭔가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가더라고요. 아들이 이야기해준 바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혼 과정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면서 후회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해외 연수 다녀온 후에 업무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하고 변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핑계였어요. 정말 아버지 걱정이 됐다면 한국에 들어왔을 테니까요. 아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하고 인정하더라고요. 요즘 아들은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택배를 배달하는 거죠. 힘들지만 보람은 있어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도 아버지 제사 지내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남편 제사를 제가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은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기일에 아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작은 상 차려놓고 간단하게 했지만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사 후에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더 이상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걱정 끼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진짜 자식다운 자식이 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진짜 자식다운 자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부모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마음을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해. 그 후로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게 일이 바쁠 때는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기도 해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거든요. 아들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임시로 그러는 건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지 말이에요. 국밥집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정말 제 일상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우리고, 오후 3시까지 장사를 해요. 예전에 시장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죠. 오후에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또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몸이 많이 굳어져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도 몸은 바뀔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도 남편 생각이 나고 아들 걱정도 되지만 예전처럼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도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가게 물려받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물려받으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국물 끓이는 법부터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다 배워야 해.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제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국밥집 옆에 작은 방을 하나 더 얻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나아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부모님께는 정말 큰 위로가 된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71살이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